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 속에 평생 박혀있던 독가시를 뽑아낸 아주 처절하고도 통쾌한 기록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꼴을 좀 보세요. 여기가 법을 논하는 저음자는 변호사 사무실인지 아니면 동네 시장통 개싸움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59 처먹은 저 박씨놈이랑 34살 먹은 미영이 저 가시나가 대리석 바닥을 뒹굴며 서로 머리채를 휘잡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네가 먼저 그 젊은 놈이랑 내 뒤통수 치료했잖아. 내 비자금 장부 어디로 빼돌렸어? 당장 내놔. 박씨가 얼굴이 뻘개져서 소리를 지르는데 목에 핏대가 굵은 밧줄처럼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미영이 그 가시나도 지지 않고 그 뾰족한 손톱으로 박씨 얼굴을 확 긁어버리대요. 이 늙은 기생충 같은 게 누구 보고 더럽대. 내가 네 딸년 노릇하느라 그 역겨운 냄새 참아가며 비위 맞춘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내 청춘 보상이야. 이 사기꾼 자식아.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귀가 다 따갑더라고요. 그동안 아빠니 딸이니 하며 제 앞에서 온갖 효도쇼를 떨건 인간들이 실상은 한 입을 덮고 자던 징그러운 내연관계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심장이 어땠겠어요. 아마 제3자가 봤으면 저는 벌써 뒷목 접고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냥 저기 소파에 앉아서 아주 우아하게 식어가는 차나 한 잔 마시고 있었거든요. 제 손으로 한 대 팰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 그저 짐승들 싸우는 것 구경하듯 내려다보고 있었죠. 바닥에 굴러다니는 미영이 그년의 비싼 가방을 제 구두부트로 슥 밀어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문디 자식들아. 니들 연애질을 내 앞에서 그리 요란하게 했나? 네 집 딸내미가 아버지 뺨아리를 그리 찰지게 때리는지 내 살다 이런 구경은 처음이네. 제 입에서 매서운 경상도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니까 그제야 이 인간들이 멈칫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니들이 서로 뜯어먹고 자멸할 판을 제가 이미 다 짜놨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야. 사실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62 제 인생에 이런 볕들날이 다시 오나 싶었지요. 우리 양반 먼저 보내고 나서 이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았을 때 그 정막이 얼마나 무거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밤마다 거실 시계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커지는데 그 외로움이 사람을 참 약하게 만들더라고요. 먼지 하나 없는 거실 바닥을 닦고 또 닦아도 가슴속에 들어찬 그 휑한 구멍은 메워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나타난 게 박씨였어요. 동네 사교 모임에서 만났는데 차림새가 어찌나 정갈한지 손톱 끝 하나 때가 없고 말씨는 또 얼마나 다정했는지 모릅니다. 하얀 셔츠 깃은 날이 서 있고 은은한 스킨 향기가 풍기는데 딱 봐도 곱게 나이 든 신사 같더라고요. 옥순 씨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옥순 씨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남은 인생 꽃길만 걸어도 부족한 분이 왜 그렇게 어깨가 무거워 보이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 박 씨는 매일같이 제 집 앞 공원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국화차를 텀블러에 정성스럽게 담아와서는 제 손이 시릴까봐 자기 외투 주머니에 제 손을 꼭 넣어주곤 했지요. 62 나이에 그런 대접을 받으니 제가 무슨 열렬한 소녀라도 된 마냥 가슴이 두근거리대요. 옥순 씨, 우리 내일은 남한산성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요? 당신 웃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도 참 환해지네요. 그런 달콤한 말들에 속아 제가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 뺨을 제가 때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조심스럽게 자기 딸이라며 미영이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엄마 없이 일찍 커서 정에 많이 굶주렸어요. 옥순 씨 같은 분이 엄마가 되어준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미영이는 처음 본 날 제 손등을 부드럽게 비비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어머니, 우리 아빠 저렇게 아이처럼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요. 두 분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봐요. 저도 이제 엄마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 싹싹한 목소리에 속아서 제가 걔를 친딸처럼 챙겼습니다. 백화점 데려가서 제일 비싼 옷 입히고 제 보석함에 고이 모셔뒀던 다이아 목걸이까지 그 가시나목에 걸어주었지요. 박씨 그 인간은 옆에서 여보, 미용이 버릇 나빠져. 자꾸 이런 거 해주지 마. 라며 말리는 신용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등줄기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모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제 밥 위에 얹어주고 미영이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속삭일 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다. 미영아, 너도 고생 많았지? 이제 이 애미가 다 챙겨줄게. 제 목소리에 진심이 뚝뚝 묻어났을 때 저것들은 속으로 비웃으며 제 통장 잔고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에 눈이 멀고 외로움에 귀가 막히면 사람은 바보가 된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 임대료가 들어오는 날이면 미영이는 귀신같이 알고 애교를 떨었고 박 씨는 은근슬쩍 자기 사업 자금이 묶였다며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저는 그게 다 우리 식구 잘 되자고 하는 일인 줄만 알고 제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내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렇게 제 눈과 귀가 멀어버린 사이 저것들은 제 집 안방까지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금슬금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박 씨 그 인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지낼 거야. 나도 이제 혼자 밥 먹는 거 지겹고 당신 챙겨주러 매일 오가는 것도 마음이 안 놓여. 내 집 정리하고 당신 집으로 들어올 테니까 우리 합쳐서 진짜 부부처럼 삽시다.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게 들리던지 저는 제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침대 옆자리를 내어줬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미영이까지 셋이서 오손도손 살아봅시다. 하며 제가 직접 짐까지 날라줬으니 지금 생각하면 제 손등을 제가 때려주고 싶을 만큼 바보 천치였지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막상 한 집에 살기 시작하니까 이 인간들 본색이 하나둘씩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전엔 손끝 하나 까딱 못하게 하던 박 씨가 이제는 당연하단 듯이 소파에 대자로 누워 리모컨만 돌려대대요. 여보, 목마른데 물 좀 줘. 오늘 국이 좀 짜네? 간을 어떻게 맞춘 거야? 하며 은근히 타박을 하는데 제가 무슨 식모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미영이 그 가시나도 말도 마세요. 제 화장대에 떡하니 앉아서 제가 아끼던 비싼 크림을 제 것처럼 듬뿍듬뿍 바르면서 어머니, 이 향수 저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며 제 물건들을 하나씩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박 씨가 옆에서 여보, 미영이가 철이 없어서 그래. 우리 딸인데 좀 이해해줘. 하며 제 입을 막아버렸지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식구가 되려니 겪는 과독이라고만 믿었습니다. 오히려 박 씨가 사업 자금이 묶였다며 밤마다 한숨을 내쉬고 술잔을 기울일 때면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여보, 내 상가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줄까? 당신 힘든 거 내가 못 보겠다.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박 씨는 제 손을 으스러지게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옥순 씨 정말 고마워. 내가 이거 금방 해결하고 당신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그렇게 제 이름으로 된 빚이 수억 원이 넘어가던 무렵부터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매일 아침 당신 건강해야 나랑 오래 살지 하며 타다 주던 그 따뜻한 차가 문제였나 봐요. 그걸 마시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분명히 여기 둔 가방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는 제가 박 씨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미영이가 옆에서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진짜 큰일이네. 치매 검사라도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길이라도 잃으시면 어떡해. 박 씨는 옆에서 아니야, 우리 여보가 요새 피곤해서 그래 하며 편드는 척 하면서도 은근슬쩍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단속을 하대요. 그러던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떼질 듯이 아파서 새벽 2시쯤 눈이 번쩍 뜨였지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물이라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안방 문틈 사이로 옅은 불빛과 함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박 씨가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전을 보나 싶어 문을 살며시 미려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제 발등에 대못이 박힌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어우, 자기야. 그 할망구 앞에서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 진짜 지겨워 죽겠어. 언제까지 이 연극을 해야 해? 조금만 참아, 미영아. 이제 상가 처분해서 현금만 확보하면 우리 바로 필리핀으로 뜨는 거야. 저 할망구는 치매 노인으로 몰아서 이미 요양원 서류 다 꾸며놨으니까 걱정 마. 박 씨의 그 비열하고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효녀라던 미영이가 박 씨의 목을 감아주고 징그럽게 웃어대는 그 꼴을 보는데 제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와 딸? 천생연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저것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뱀 같은 내연관계였던 겁니다. 제 집에서, 제 침대 위에서 저를 비웃으며 제 인생을 통째로 뜯어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인간이 서로의 살결을 부비며 제가 준 다이아 목걸이를 가지고 이거 팔면 꽤 나오겠지 하며 낄낄거리는데 제 위장이 뒤틀리며 신물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밀었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도살장 끌려가기 전에 먹이는 맛있는 먹이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겨우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지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육순아, 너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네가 저것들한테 무슨 짓을 당하고 있는 거니? 어둠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이며 눈물을 쏟아내는데 문 밖에서 박 씨의 발소리가 들리대요. 제 방문 손잡이를 살며시 돌려보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60줄 평생 처음으로 죽음보다 깊은 지옥을 맛봤습니다. 내 집인데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되었고 사랑한다 속삭이던 난자는 제 목숨을 노리는 악마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갇혀서 저것들 좋은 일 시켜주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저것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도끼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니들 연극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니들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파줄 테니까.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 때 제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시퍼런 칼날 같은 증오가 자리 잡았지요. 저는 날이 밝자마자 거울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하고 불쌍의 치매 환자의 표정을 지었지요. 저것들의 추악한 연극에 맞춰 저도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연기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집은 집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저것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구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아침마다 박 씨가 다정한 척 내미는 그 영양제라는 것들 저는 이제 절대 안 삼킵니다. 혓바닥 밑에 깊숙이 감춰뒀다가 저 인간들 눈 피해서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콸콸 내려버리죠. 정신이 맑아야 저것들 목덜미를 잡을 것 아니겠어요. 하루는 미영이 그 가시나가 동네 사람들, 앞집 여자랑 부녀회장까지 집으로 떡하니 불러들였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까 하신 말씀 또 잊으셨어요? 제가 아까 드시라고 한 약 벌써 드셔놓고 왜 자꾸 안 먹었다고 화를 내세요? 저랑 아빠가 너무 속상해요. 세상에, 저는 멀쩡히 앉아있는데 사람들을 병풍 삼아 저를 산송장 취급을 하대요. 옆에서 박 씨 그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영아, 어머니 앞이다. 말 조심해라. 우리가 더 잘 모셔야지 어떡하겠니? 하고 말리는 신용을 하는데 그 눈빛은 너 이제 끝났어. 곧 요양원 행이야. 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옥순 씨는 복도 많네. 저런 효녀 딸이랑 다정한 남편이 있으니 치매 걸려도 걱정 없겠어. 라며 혀를 차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나다 못해 피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억울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제가 여기서 화를 내면 저것들 각본대로 치매 노인의 발작이 될 뿐이니까요.
저는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바보처럼 실실 웃어줬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집 거실을 지나가는데도 저것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소파에 딱 붙어앉아 귓속말을 주고받을 때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불결한 탐욕이란 아버지가 딸 머리카락을 만지는 게 아니라 탐욕의 눈먼 사내놈이 제 여자 머리카락을 고르는 것 같은 그 징그러운 손길을 볼 때마다 제 속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저것들은 제가 자는 줄 알고 제 안방까지 들어와서 제 보석함을 뒤지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제 수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옥순입니다. 산전 수전 다 겪으며 이 아파트며 상가 건물을 일궈낸 여장부 아니겠어요? 저는 철저하게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침을 흘리지는 않아도 멍한 눈으로 벽을 보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박 씨한테 우리 영감님 언제 오나 저녁상 차려야 하는데 같은 헛소리도 섞어가며 저것들을 안심시켰지요. 저것들이 방심할수록 제 반격의 기회는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제 오랜 고향 친구이자 법무법인 사무장인 정자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씨놈들이 정자를 못 들어오게 막으려 했지만 정자가 보통 내기입니까? 나 이 집 주인 친구야. 옥순이 얼굴 좀 보겠다는데 왜 이래? 하고 밀고 들어왔지요. 정자가 제 휑한 몰골을 보더니 단박에 눈치를 채더라고요. 저는 박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정자의 손바닥에 짧게 썼습니다. 카메라, 약, 도와줘. 정자는 제 친구답게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정자는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위장한 사람을 데려와 제 거실과 주방 구석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줬습니다. 제가 직접 다 아는 척하면서 저것들한테 그랬지요. 요새 자꾸 도둑이 드는 것 같아. 내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 무서워 죽겠어. 박 씨는 제가 치매 증상 때문에 헛것을 보는 줄 알고 비웃으며 그러다군요. 그게 지놈들 무덤을 파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제 판은 깔렸고 저는 저것들 사이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미영이를 조용히 주방으로 불렀지요. 그리고는 아주 은밀하게 제 비상금 통장을 보여주는 척하며 속삭였습니다. 미영아, 너만 알고 있어라. 사실 내 저기 시골 땅 밑에 금괴를 좀 묻어놨거든. 근데 너가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양반 노름할 사람 같아서 내 못 믿겠다. 나중에 너한테만 살짝 알려줄게. 돈이라면 환장하는 그 가시난 눈이 뒤집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빠고 뭐고 혼자 독식하고 싶어하는 그 추악한 욕심이 미영이의 얼굴에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엔 박 씨 차례였죠. 미영이가 잠시 마트 간 사이에 박 씨 옆에 앉아 슬그머니 걱정하는 척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미영이가 요새 자꾸 밖으로 겉도는 게 마음이 쓰이네. 아까 보니까 어떤 젊은 놈이랑 골목에서 속닥거리고 있던데 박 사장, 아니 여보 몰래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야? 내 가방에서 돈이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늙어갈수록 젊은 미영이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던 박 씨의 그 추악한 열등감을 제가 정확히 건드린 겁니다. 정자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찍어온 미영이가 밤늦게 웬 젊은 놈이랑 가깝게 서 있는 교묘한 사진 한 장까지 곁들이니 박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화되어 그날 밤부터 집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제 재산을 나눠 가질 꿈에 부풀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감시하기 시작한 거죠. 박 씨는 미영이의 휴대폰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고 미영이는 박 씨가 잠든 사이에 그의 지갑과 서류 가방을 뒤져서 제가 말한 금괴의 단서를 찾으려 혈안이 됐습니다. 저는 방 안에 누워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거친 숨소리와 불신에 가득 찬 속삭임을 들으며 아주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더 의심해라. 더 물어뜯어라. 니들 사이가 돈으로 맺어진 더러운 사이라는 걸 니들 스스로 증명해봐라. 드디어 정자한테서 신호가 왔습니다.
옥순아, 모든 증거 수집 끝났다. 저것들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 녹음본부터 네 약에 가루 타는 영상, 그리고 저 둘이 부녀 관계가 아니라는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싹 다 확보했어.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들이자. 저는 그날 저녁 아주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저것들이 좋아하는 비싼 소고기도 굽고 와인도 한 병 땄지요. 마지막으로 제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 한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미영아, 오늘 우리 식구된 기념으로 크게 한잔 하자고. 이제 이 집도 저 상가도 다 자기들 거니까. 나 이제 마음 편히 쉬고 싶다. 저것들 입술이 경련하듯 떨리며 좋아 죽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그 와인 한 잔이 지옥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와인잔을 비우며 속으로 외쳤거든요. 야, 이 문디 자식들아, 이제 니들 세상은 끝났다. 옥순이가 차려준 마지막 만찬이나 실컷 처먹어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정자가 미리 준비해둔 법무법인 사무실로 그 두 인간을 불러냈지요. 겉으로는 재산을 다 넘겨주는 증여공증을 마무리하자고 아주 달콤하게 꼬드겼습니다. 여보, 미영아, 이제 이 엄마 마음이 다 홀가분하가. 오늘 이거 딱 마무리하고 우리 크루즈 여행 예약하러 가자. 제 말에 박 씨와 미영이는 입이 귀에 걸려서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군요. 그 추악한 탐욕이 번들거리는 눈빛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셌습니다. 3, 2, 1. 사무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다가 제가 슬쩍 미영이의 가방을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지요. 그 안에는 제가 미리 넣어둔 박 씨의 비밀 비자금 장부라는 가짜 서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 씨의 눈이 그 서류에 머무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 너 이게 왜 네 가방에 있어? 이거 내가 서재 금고 깊숙이 넣어둔 건데 네가 이걸 왜? 박 씨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리대요. 자기가 몰래 숨겨둔 비자금, 사실은 제가 만든 가짜 장부지만요. 그걸 딸이라는 가시나가 빼돌린 줄 안 거지요. 미영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박 씨가 자기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이, 너 내 뒤에서 이런 걸 빼돌리고 있었어? 너 설마 그 젊은 놈이랑 도망가려고 이랬냐? 이 발칙한 년이. 박 씨가 소리를 지르며 미영이의 뺨을 세차게 갈겼습니다. 찰진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데 와, 제 가슴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미영이도 이제는 더 참지 않겠다는 듯 박 씨의 얼굴에 손톱을 세워 확 긁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목 깨끗해? 나 몰래 저 할망구 꼬셔서 딴 주머니 찬 거 모를 줄 알아? 이 늙은 기생충 같은 게 진짜. 내 청춘 바쳐서 네 수발 들었더니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해? 이 더러운 늙은이야. 아빠니 딸이니 하던 가식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고 침대 위에서 뒹굴던 내연관계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터져 나왔습니다. 박 씨가 미영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대리석 바닥으로 내댕덩이 치자 미영이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인간이 저를 죽이려 해요! 59사내와 34살 가시나가 서로를 짐승처럼 물어뜯으며 바닥을 뒹구는 꼴이라니. 정말 돈으로 맺어진 사이가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자가 내민 진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탁 펼쳐놓았지요. 야, 이 문디 자식들아, 적당히 좀 해라. 니들 연애질 구경하는 것도 이제 질린다. 네 집 딸내미가 아버지 뺨아리를 그리 찰지게 때리는지 내 살다 이런 구경은 처음이네. 제 매서운 사투리에 두 인간이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핏떡이 된 꼴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에 공포가 서리더군요. 저는 박 씨의 그 비굴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목조목 읊어줬습니다. 여보, 아니 박 사장, 당신이 오늘 도장 찍으러 온 그 서류 단순한 증여가 아니야.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즉시 반환 조건이 걸린 특약계약서라고. 게다가 니들 나한테 아빠랑 딸이라고 속였지? 그 기망행위 하나만으로도 이 증여는 법적으로 싹 다 무효야. 그리고 여기 이 태블릿 좀 봐라. 당신이 내 영양제에 약가루 타넣는 거 우리 집 거실 카메라에 아주 고화질로 다 찍혔어.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기 미수까지.
죄명이 아주 화려하더라.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자가 대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폭행 현장과 정자가 미리 제출한 증거물들 덕분에 경찰들은 망설임 없이 수갑을 꺼냈지요. 박 씨는 사색이 되어 제 발치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욕순 씨,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 가시나가 시켜서 그런 거야. 미영이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더군요. 어머니, 저도 피해자예요. 저 인간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더러운 손들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누구 보고 어머니래? 내 딸은 너 같은 괴물이 아니야. 니들 둘이 감옥 가서 서로 배신한 거 원망하며 평생 썩어봐라. 그게 니들한테 딱 맞는 지옥이니까. 박 사장, 당신이 준 그 약물 덕분에 내 머리가 좀 나빠졌을진 몰라도 니들 지옥 보내는 법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정자가 제 어깨를 꽉 안아주는데 그때서야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제 집에서 뱀들을 몰아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지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어찌나 정겨운지 그동안 제 가슴을 짓누던 그 무거운 정막과는 차원이 다른 평온함이지요. 엊그제 정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인간들 구치소에서도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운대요. 서로의 배신 때문에 논이 뒤집혀서 재판장에서도 난투극을 벌였다니 정말 인과응보가 따로 없습니다. 제 상가와 아파트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왔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놈은 참 무서워요. 그 빈틈을 타고 독사 같은 인간들이 다가오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남이 주는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니라 나 자신의 단단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더 귀하게 대접해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자와 함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나려고 짐을 쌉니다.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예쁜 옷도 입고 그동안 고생한 제 손마디를 따뜻한 물에 담그며 옥순아, 참 잘 버텼다, 장하다 라고 말해주려고요. 여러분도 부디 평안하시길,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또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소화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옥순이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